김성환의 시사야. 교육부가 지난주에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내용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죠. 이 정책의 골자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인데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고려 조선을 뒤흔든 교육 열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 고려 시대에도 강남 8학군이 있었고 자사고 같은 사립학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나라 교육열은 뭐 옛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할 정도였는데요. 옛날에도 정말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뭐 대단하죠.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교육의 시조는 고구려의 경당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귀족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어요. 태학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경당은 그 민간 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삼국사기를 보면 가난한 마을 미천한 집안까지도 힘써 배우기를 좋아해서 길거리마다 큼직한 집을 지어서 경당이라고 했고,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을 이곳에 보내 글을 외우게 하고 활쏘기를 익히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신라에는 왜 우리 그 원유대사의 아들 설청 있잖아요. 네. 이분이 그 유교 경전을 이두로 풀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학원 강사 정도 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런 풍조가 고려까지 이어져서 지금의 그 강남 8학군 같은 지역이 개경에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고려시대에 강남 8학군이 있었다고요? 개경에? 예. 이를테면 네. 그 개경 어디쯤 있었습니까? 예, 그 8학군이 개경의 그 송악산 아래에 있는 자하동이라는 데가 있고요. 예. 용산동이라는 데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자하동 위에 8학군이었냐면 고려시대 사학의 최고 명문인 구제학당이 있었다라는 건데, 네. 구제학당은 1055년에 그 해동공자라고 하는 그 최충이 설립한 그 사학인데요. 이 그 최충이 후진을 모아서 가르쳤는데, 뭐 고려사 기록이에요. 양반의 자제들은 최충의 집에 문전성시를 이뤘고 배우려는 제자들이 차고 넘치자 구제로 나눴다. 그 양반 자제 가운데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는 반드시 이 학당에 속해 공부했다라는 거고, 이 구제학당에 자하동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동에는 지금으로 치면 뭐 이 이름난 사설학원, 진수제학원이라고 이른바 이를 수가 있는데, 네. 뭐 대치동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이제 그 최충이라고 아마 이제 해동공자 최충은 다 역사 시간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배워가지고. 근데 지금 구제학당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문헌공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제학당이 나중에 이제 문헌공도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뭐 고려의 영재들이 줄을 섰다는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9반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많이 왔다, 지원자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9개 반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9개 반의 학교들이 도심지에는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 그렇죠.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이례적인 일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원래 고려시대 대표적인 학교는 이것도 역시 국사 시간에 국자감이라고 배웠잖아요. 국립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건 국립학교. 그 992년에 창설됐고요. 인종 때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유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학으로 정비가 됐는데, 이 중에서도 국자학 같은 경우 3품 이상, 태학은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의 관리 자제들에게만 이제 입학이 허용됐기 때문에 좀 지위는 낮지만 머리는 좋은 가문들의 자제, 이런 사람들은 문헌공도와 같은 사학의 문을 두드린 거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 강남 부유층들이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사교육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그 좀 지위는 낮고 좀 이렇게 가난한 비난한 사람들이 이제 문헌공덕에 머리는 좋은 사람들, 또 갓쓴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문호를 좀 넓혀졌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분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국제감 쪽으로 갔을 거고,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학에 주로 매달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혹시 이제 문헌공도 외에 다른 사학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뭐 12공도라고 해서 배우잖아요. 그 명문 사학이라고 하는데, 문종 때 이제 그 개경에 존재했던
사학 12곳인데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특목고, 과학고 뭐 이렇게 자사고라고 할 수 있는 사학인데 뭐 최충의 문헌공도라든가 정백월의 홍문공도, 광원공도, 남산공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그중에서 최충이 세운 문헌공도가 최고였다? 그렇습니다. 다른 11공도가 어떻게 보면 최충의 문헌공도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세운 사학들이고 그래서 과거 보려는 학생들은 모두 이 문헌공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 가서 행정고시 꼭 봐야 된다. 고시를 봐야 된다. 합격하려면 이제 문헌공도 입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인류병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네. 좋은 대학에 꼭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고려시대도 비슷했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래도 직업 다양화가 있어서 어느 직업을 택하든 마찬가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고려조선 시대에는 사실 과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조 성종임금 때 그 성균관 진사였던 이적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마디 꼬집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진이를 구하는데 오로지 과거 시험에만 의존을 하는데 과거로 출세하지 않으면 사람을 완전히 그냥 인재가 아니라는 걸로 손가락질을 하고 또 의례, 뭐 속리, 그러니까 하찮은 관리로 대접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요즘도 그렇지만 사학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 네. 고려시대 사학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대단합니다. 말을 들어보면은 요즘에 그 집중 입시 교육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제 과거 집중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고려사에는 문헌공도의 특별 과외가 이제 소개를 특별히 했어요. 거기 특별 보면 교습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철에는 귀법사의 승방을 빌려서 50일 동안 여름철 특별과외인 학과에 임했다. 그 졸업생 가운데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를 했지만 아직 발령받지 못한 학교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배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유교 경전과 그다음에 이제 역사, 삼사, 그러니까 사기, 한서, 후한서인데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 간혹 촛불에 금을 구워서 시간을 정해서 시나 문장을 짓게 한 다음에 그 글의 등급에 따라서 등수를 정하고 뭐 정했다. 그런 다음에 작은 술자리를 베풀어 하루 종일 술잔을 돌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찰을 빌려서 특별 과외장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거 특별 단속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으로. 근데 지금 촛불에 금을 그어서 시를 지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귀법사가 국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특별 과외장을 만들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 특집을 보면 그 여름철 특별 과외는 과거에 대비해서 시와 문장을 익히는 공부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 과외 백미가 바로 이 그 각촉부시라고 해서 촛불에 능금을 그어놓고 촛불이 이제 그것까지 타 올라갈 때, 능금까지 타 올라갈 때, 그때까지 시와 문장을 짓는 시험이에요. 이걸 이제 급작이라고 해서 빨리 짓는 거. 급작 빨리 짓는 거 그런 건데 이 급작의 성적에 따라서 성적을 이렇게 계시를 또 했다 그럽니다. 요즘에 그 학원 같은 데 가보면은 재수학원에서도 등수를 이렇게 적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적에 따라서 이제 계시도 하고 술잔을 돌리고 뭐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면 급작은 요즘으로 말하면 수능 대비용 쪽집게 모의고사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갓 급제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뭐 출제 경향이라든가 예상 문제라든가 답안지 작성 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수해 준 거여서 어떻게 보면 시험에 족보를 알려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헌공도에서 시작된 그런 그 여름철 특별 과외를 하거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그 유별난 교육붐을 타고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서 그래서 이제 고려 문인들의 증언을 뭐 종합하면 12공도 학생들이 해마다 여름철이면 사찰에 모여서 학업을 익히다가 가을철이 되면 파했다. 그리고 용흥사와 기법사 두 절에 많이 머물렀다라는 거고 재밌는 거는 국립학교인 국자감에서도 이 12공도 그 여름철 특별한 학교를 그 과외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비슷한 또 쪽집게 과외 수업을 했다 그럽니다. 그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역사 그 책을 저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그 커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쪽집게 과외도 하고 난리를 쳤죠. 그때도. 요즘에 하고 있는 거 그때도 똑같이 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유래가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말 대학자인 모곤 이색 같은 경우도 16, 17살 때 이른바 이제 국립학교잖아요. 국자가문. 거기서 실시했던 모의고사 그걸 구제도예라고 하는데 무려 24번에서 25번의 장원을 했다고 해요. 1등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제왕원기를 쓴 분이 있죠. 이승유라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분이잖아요. 이분도 이제 그 충주에서 120여 명의 유생들이 모여서 실시한
여름철 특별과외에서 1등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뭐 이승윤의 나이가 17살 때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학이든 국립학교든 간에 여름철 특별과외가 정말 일반화되고 뭐 되게 유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하고 좀 다르다고 네. 이렇게 좀 차별화된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국자감이나 시비공도 네. 이것도 모두 그냥 그 일종의 교육기관이었다 네, 이렇게 예, 볼 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긴 하지만 사교육이 없었냐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개인가회 뭐 이런 네. 거 있는데 고려조선을 통틀어서 유행을 했고 이규보라는 분 아까 어떻게 보면 고려의 최고 천재라고 볼 수가 있고 동국 이상국집을 지은 분이고 그다음에 동명안편 이런 걸 지은 분인데요. 이분은 14살 때 최고 명문사학인 문헌공도에 입학을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영재죠. 그래서 아버지의 교육률이 정말 극성이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문헌공도에 입학시키고 2년 만에 그 1183년인데 수원 수령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근데 5월 달에 그 국자감시 그러니까 이 생원진사시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격양에 두고 떠나면서 임지로 떠나면서 개인 과외 선생을 이제 붙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 과외 선생을 이런 식으로 하기야 당시에 뭐 스승님 같은 경우 스승님하고 제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스승을 개인 과외 교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실은 뭐 5월 달 시험인데 봄에 갔다 그러면 한 2달도 안 남았을 테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당시에 근데 그 개인 과외라는 게 엄청나게 일반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규보가 그 시를 지은 게 있어요. 이런 시를 짓습니다. 뭐 되게 일반적인 시인데 나도 어릴 때 아버지가 붙여준 과외 선생한테 배웠다. 그런데 지금 우둔한 내 자식을 잘 부탁한다라는 시를 지어서 그 아들의 과외 선생한테 이렇게 보내는 그런 그 시를 짓는데 그 셋째 아들을 맡긴 과외 선생이 이분이 또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왜 요새 일타 강사라고 하잖아요. 아, 예. 제일 잘 나가는 강사. 1등 스타 강사의 준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대장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당시 80살을 넘겼는데 전문 학원을 차려놓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스타 강사 열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자감이나 이런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사설 학원이 이렇게 번창하게 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틀림없이 있고 그러면 뭔가 규제를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사실 하진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좀 상처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사설 학원 중에서 왜 대치동 얘기했잖아요. 그 진수재라는 분이 가르쳤던 그런 학원이 있었다 그럽니다. 진수재는 진생원이에요. 진안목의 생원인데 이분이 이제 학원을 열었던 곳이 용산동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게 이제 대치동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 보면 이제 이규보가 요 진수재에 관련해서 또 시를 이렇게 짓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건데 이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설학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상찬을 했는데 고려사를 보면은 1305년에 충렬왕이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노인은 충렬하게 매깁니다. 이 노인은 비록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남을 가르치는 데는 게을리하지 않아서 제자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어찌 공이 적다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충렬왕이 유생 강경용을 치하하고 곡식을 하사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왕이 이렇게 치하를 했다고 하는 정도면은 어떻게 교습을 했는지 가르쳤는지 교수법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타 강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집에서 제자를 양성했다는 거고 1305년에 실시된 국자감시 생원 진사시거든요. 조선시대로 따지면 강경용의 제자 10명이 모두 합격을 했는데 그 스승의 집에 이제 합격한 제자들이 다 와서 뭐 떠들썩하게 막 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축하하고. 그러니까 옆에 살았던 그 이 종친이 있어요. 이기양우 왕분이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왁자지껄한 소리를 듣고 이 소식을 이제 그 임금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그 임금이 그 강경용이라는 스타 강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치하를 하는 뭐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일타 강사, 스타 강사면은 진짜 돈 있는 집 같으면 돈을 쌀지고 가가지고. 그럼요. 우리 지금이라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이 강경용이라는 일타 강사 같은 경우는 왕조가 조선으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전설적인 스타 강사의 모범 사례로 칭송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모범 사례로 칭송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세종실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436년인데 허조라는 분이 이제 임금에게 아뢰는데 고려 충렬왕이 강경용을 표창한 일이 있사온데
지금 유생 유사덕과 박호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 학원을 차려놓고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을 특별히 포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또 이 상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왕조의 사설학원 원장 사례를 들어서 네. 조선의 사설학원 원장에게 포상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도 세종임금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 허조의 말은 사실은 이 국가의 힘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를 좀 어떻게 보면 장려하자는 취지의 상소문이죠. 그러니까 고려 조선 초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도 이런 게 많이 이렇게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는 건데 네. 사실은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공교육이 붕괴가 됐다라고 우리가 또 거꾸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균관이면 사실은 조선의 최고 국립 학교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균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열공하는 학생들이 진짜 글 읽는 소리로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들리고 막 그래야 될 텐데 그 성균관이 텅텅 비었다라는 그런 이 기사가 나오는 건데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성균관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 보고 들어가는 당연히 거잖아요. 생원진사 시에 합격을 해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숙사 시설도 안 좋았고 음식도 엉망이고 오히려 풍습병까지 앓게 되고 뭐 그랬다고 해서 이제 생원진사 시에 붙은 학생들도 성균관에 안 들어가고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뭐 그런 사례가 조선 초기에 있었다고 하죠. 아, 이게 조선 초기 얘기니까 좀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국가를 세우고 관리하는 국가가 세우고 관리하는 공교육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그때도 뭐 이 그런 또 교사의 질도 문제가 됐다라는 건데 갈 곳 없고 늙고 병든 사람들을 성균관에 선생으로 발령하는 판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록. 그리고 선생이라는 자가 쉬운 글자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중종실록 기록이 있는데 학부형들이 그래서 이 관학 그러니까 이 공립학교에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여염에 잘 가르치는 개인 선생한테 과외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개탄하는 기사가 뜹니다. 근데 공교육 붕괴 현상이 나오는 건데 우리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단 공립학교 교육이 그냥 붕괴돼서 전부 지금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려가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럼 이런 상태라면 그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중기의 문신인 황준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려의 명문사학이라는 최충의 문헌공도를 되게 디스를 해요. 어떻게 디스를 하냐면 세상에 득이 될 제대로 된 학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헌공도 후예들은 모두 문장이나 수식하는 천박하고 경솔한 선비들이었다. 그저 성현 말씀에 찌꺼기만 찌꺼기리고 있다라고 디스를 하고 과거 시험 준비에만 몰두를 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단적인 예가 있는데 아까 그 문헌공도 학생 중에서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규보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 그 과거 시험 성적이 궁금하시죠? 네. 어느 정도 그 천재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면은 정말 과거 시험 성적이 뛰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분이 그 여름철 특별과외가 아까 얘기했던 학과인데 각종 부시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 학원이 실시하는 자체 모의고사에서 맨날 1등을 했던 전국 1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집안 친지 학교에서도 기대를 한 몸에 모았을 텐데 과거 시험 1차에서 무려 3번을 떨어집니다. 1차에서 3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원 진사시에서 이른바 3번을 떨어지고 4번째 그러니까 3전 4기 만에 이제 겨우 합격을 하고 본고사 그러니까 예부시라고 하는 거기서는 거의 꼴찌로 이제 급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본인 말로는 그거예요. 주입식 과거 시험에 따르지 않았다. 답안지를 그렇게 안 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떨어졌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자사고나 특목고 뭐 이런 거 그런 문헌공도 교육이 만사는 아니었다라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규보는 사실 시를 8천수나 졌다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시를 졌다는 거잖아요. 어떤 무슨 뭐 이 과거 시험이 아니라 자기만의 시를 졌다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교육의 붕괴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일반고를 뭐 육성한다 그러는 것이 공교육을 좀 이렇게 바로 되살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규보 같은 천재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합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이었다. 제대로 합격을 시켜야 됐어야 되는데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현실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네요. 근데 막상 또 옛날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오늘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